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저는 좋은 것들 사무국장 맡고 있는 이승용입니다. 자, 공주 기행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주란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차지할까? 공주는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이 공주의 금강이 흐르거든요. 여기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동네 이름은 석장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국사 시간에 다들 배우셨을 겁니다. 공주군 석장리. 그래서 구석기 유적이 존재했기 때문에 공주에 사람이 살았던 것은 꽤 일찍부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구석기 유적이 이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구석기 유적은 우리나라에는 구석기인들이 안 살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였는데 바로 이 금강가에서 석장리에서 처음으로 강가에서 구석기인들이 썼던 돌도끼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최초의 구석기 유적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웅진 백제의 수도. 원래 백제는 수도가 서울이었죠. 소선호와 함께 내려왔던 두 아들 비류와 온조가 내려와서 바로 이곳 서울과 인천에서 처음으로 나라를 잡은 것이 백제입니다. 처음에 잡은 곳은 지금의 서울 잠실 지역이었죠. 그래서 몽촌토성, 풍납토성 이런 것들이 백제의 궁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구려 장수왕의 침입을 받고 서울이 함락되고 급히 이사를 내려간 것이 바로 이곳 공주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시기를 공주를 옛 지명으로 웅진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웅진백제의 수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그 백제는 한 700년 가량 역사를 차지하는데요. 600년 가량을 서울에서 보냈고, 그러니까 한 500년 이상을 서울에서 보냈고, 이 공주에서는 한 63년인가 정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백제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10분의 1 정도, 시기로 보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백제의 수도는 서울이 가장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서울이라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보통 그렇게는 잘 인식을 못하고 공주 아니면 부여 여기가 백제의 수도로 그렇게 많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웅진 공주에서 한 60년 이상 백제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때 5왕이 이곳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 그리고 공주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안치환이라는 가수가 있죠. 민중가요를 불렀던 가수. 대부분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하면 대표곡이죠. 이 안치환 씨가 지리산을 한번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있는데요. 지리산 하면 오늘이 4월 2일, 내일이 4월 3일입니다.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남북한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각자 남한은 남한대로 정부를 만들고 북한은 북한대로 정부를 만들고 할 때 남북한 총선거를 많은 젊은 사람들과 진보적인 사람들이 주장했죠. 그래야 함께 선거를 해야 이 통일 정부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그때 집권했던 이승만, 김일성은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단독 정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따로 선거를 하게 되고 그 선거를 따로 선거하는 걸 반대했던 사람들이 주로 제주도 도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주도 도민들의 남북한 통합 선거를 결국은 무력으로 진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수와 순천의 군인들이 그 제주도 도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데 그렇게 많이 동원되게 되고요. 결국 진압당하고 남아있던 생존자들이 다 지리산으로 결국 숨어들게 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서 지리산을 안치환 씨는 반란의 고향이다 라고 하면서 노래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역사를 가만 보면 지리산보다 이거 공주가 가장 이 반란의 고향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반란과 다 연관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공주거든요. 어쨌든 웅진 백제 시대 때도 수도를 했고 그 뒤에 부여로 다시 천도를 했지만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망하면서 남은 잔당들은 또 이곳 공주로 돌아와가지고 끝까지 당나라하고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싸우게 되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백제가 무너지고 통일 신라 시대가 되죠. 자, 이때는 신라는 그 전국을 9개의 주로 다스렸는데 이 지역은 웅주라고 불렀습니다. 자, 김원창이라는 사람이 이곳의 그 관리로 파견 나왔던 거죠. 이 김원창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아버지가 김주원이라는 분이었는데 신라 후대에 왕이 계속 일찍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자기 아버지 김주원이 서열 1위였어요. 지금 왕이 물러나면 자기 아버지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경조에 가면 보문단지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와서 북천이라고 또는 알천이라고 부르는 개천이 있는데 이 궁궐에서 개천 건너서 북쪽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즉위식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자기가 왕 되려고 즉위식 날짜까지 다 잡았는데 바로 즉위식 전날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이 북천 알천물이 불어나서 막 범람할 정도까지 불어나 버렸죠. 결국 궁궐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열 2위였던 김경신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왕 될 사람이 하루아침에 반란의 중심 인물로 이렇게 찍히는 바람에 이 사람은 경주에 있지 못하고 이렇게 떠돌아다니게 되었고 결국은 그 사람의 아들 김원창은 이 신라의 관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쨌든 그 김경신이라는 반란 세력이 원래 왕될 이 집안을 가만뒀을 리는 없겠죠. 뭐 탄압을 많이 가했던지 결국 이 아들 김주원의 아들 김원창이 결국 신라하대에 반란을 일으켜서 또 들고 일어나는 게 바로 김원창의 난이라는 게 바로 이곳 공주를 또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고려 후대에는 이 무신 정권 지나고 노비들이 굉장히 많이 그 신분 해방을 위한 난을 일으켰는데요. 자, 그때 지금은 대전이 잘 나가지만 그때 이 대전은 공주 명학소라고 불렸습니다. 공주의 아주 그 외곽 지역에 노비들이 몰려 사는 자, 그 중심지가 지금 대전시청에 있는 딱 거기입니다. 노비 집단 거주 지역이었습니다. 공주 명학소라 불렸는데요. 여기에서 망이와 망소이라는 두 형제가 이 신분 해방을 주장하고 난을 일으킨 것이 바로 망이 망소의 난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에 굉장히 무능한 왕, 외침을 받았던 무능한 왕이 선조와 인조 임금이었죠. 이 인조 임금님은 자기도 왕될 운명은 아니었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 인조가 왕이 되었는데 이 반란 세력의 중심 인물로 이관리라는 이 군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우락부락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인조 임금님은 정권을 뺏는데 성공했고 왕이 되었죠. 그런데 이 정권 뺏는데 기여했던 사람들이 전부 왕하고 지금 같으면 국정원장, 뭐 국세청장부터 해서 다 서로 나눠 먹는데 주동이었던 이괄한테는 뭐 서울부시장인지 아주 뭐 형편없는 직위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괄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죠. 더군다나 군인들을 데리고 평안도를 지켜라라는 지시를 받게 되니까 이것들이 서울에 근무 안 시키고 저 국경까지 내보내네. 점점 마음이 상했는데 결국 이 인조 임금님과 주변의 쿠데타 성공 세력은 저 이괄은 언제든지 우리를 또 배신할 수 있다고 아예 계속 이렇게 험담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이괄은 참다 못해서 또다시 자기가 임금으로 모셨던 인조에게 또다시 들고 일어나서 난을 일으킨 게 바로 이괄의 난입니다. 이 인조 임금님은 자기를 도왔던 이 쿠데타 핵심 세력이 자기한테 칼을 겨누는 이런 피난까지 이런 지경까지 일어나게 된 거죠. 할 수 없이 서울을 버리고 이곳 공주까지 쫓겨내려온 것이 바로 이괄의 난입니다. 예, 그런 역사가 또 이 공주에 남아 있습니다. 자, 또 지금부터 100년, 150년 전에는 또 우리나라가 구한말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죠. 이때 동학 농민들이 전라도를 일대를 다 차지하고 1차 봉기 때 전주까지 다 차지하고 전라도를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광군하고 다행히 타협점이 마련되어서 자진해산했죠. 그런데 조선 정부는 일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동학 농민들을 결국은 다 진압하려고 다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일제가 들어오면서 동학 농민들은 우리는 외국 군대까지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외침까지 허용은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조선 정부의 계획을 바랬던 것이지. 결국 일본이 안 물러나니까 동학 농민들이 또다시 2차 봉기를 해서 북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서울까지 가서 조선 왕조를 뒤집어야 이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전라도에서 북상하다 보니까 꼭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바로 이곳 공주죠. 공주는 이때 여기가 중심지였고 그런데 마지막 우금치라는 고개를 넘어야 공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를 넘지 못하고 결국은 다 진압당하고 맙니다. 자, 어쨌든 이런 역사가 공주에도 얽혀 있습니다. 이걸 또 돌이켜보면
이 지리산이 반란의 고향이라기보다는 바로 이거 공주가 우리 역사에서는 가장 뭐 좋은 한거의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정권에 대항하는 외세에 대항하는 많은 그런 저항의 도시가 바로 이 공주이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공주 석장리에 관한 영상인데요. 예, 영상 잘 보셨습니까? 자, 자, 그러면 공주의 오랜 역사부터 한 번씩 쭉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장리 유적은 우리나라 최초의 구석기 유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64년 미국 학생 모어라는 사람이 우연히 이 금강가를 지나가다가 이걸 발견하게 되었고요. 옛날 사람들은 이 구석기 유물들을 그냥 어떻게 우연히 나온 것들이다 또는 벼락이 쳐가지고 돌이 깨졌는데 그런 모양으로 깨졌다 이렇게 옛날 몇백만 년 전에 사람들이 썼던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돌이 이렇게 깨지냐 이거는 인위적인 힘을 들여서 만든 거다 이런 인식이 늘어나면서 이제 이것이 신석기 유물 또는 구석기 유물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64년부터 2010년까지 총 13회 발굴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단군 이전에는 뭐 특별한 역사가 없었을 거다. 우리도 고고학이 미창할 때는요. 그랬지만 이 석장리 유적이 발견되면서 이 연대 측정해 보니까 한 5만 년 가량 이전에 그 인류가 썼던 유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시기에 이제 그런 측정법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해서 측정해보고 했더니 한 5만 년 전에 그 유물로 그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구석기도 굉장히 기간이 길죠. 그래서 조금 더 시대를 구분해서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까지 구석기 유물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자, 탄소 연대 측정이라는 거는 탄소가 두 가지 두 종류의 탄소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반감기라고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안에 탄소 성분의 어떤 것들이 이제 줄어들어서 그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또 남은 절반 중에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런 기법을 가지고 오래된 유물들을 탄소는 웬만한데 다 들어있는 성분이거든요. 사람이 죽어도 나무가 썩어도 그 속에는 탄소 성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측정하는 측정법입니다. 해보니까 한 5만 년 전의 유물이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주요한 유물들은 돌도끼가 많이 나왔고요. 자, 이 발굴하는데 손보기라는 교수님이 아주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많은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구석기 유물의 대표적인 게 이제 돌도끼인데요. 요거는 그 석장리 박물관 입구에 이런 조형물을 세워놓았습니다. 자, 초기 인류가 쓴 도구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게 인류가 쓸 수 있는 건 돌과 나무였죠. 주변에 흔하고
저 돌은 또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원하는 크기대로 잘라서 쓸 수 있고, 자,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이렇게 시대 구분하는데요. 초기에는 다 깨뜨려서 만드는 거는 다 구석기로, 그다음에 떼어내서 한 번 깨뜨렸고 그 다음에는 잘게 잘게 여러 번 떼어내 가지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고, 인류가 지능이 더 발달하면 이제 갈아가지고 뾰족하게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구석기는 언제부터를 구석기로 하느냐? 인류가 뭐 어쨌든 진화하면서 원숭이와 같이 있다가 진화하면서 인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오래된 그 유물은 이제 700만 년 전, 7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나온 그 유골을 지금 가장 오래된 거라고 봅니다. 이전에는 뭐 학교 다닐 때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300만 년 전 보통 그렇게 했는데요. 또 학교 다닐 때보다 지금은 더더욱 이 고고학 자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은 올해까지 올라가면 700만 년 전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석기 역사는 700만 년 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신석기는 어디까지냐? 신석기는 인류가 떠돌아다니지 않고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을 때부터를 보통 신석기라고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면 한 만 년, 보통은 만 년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인류는 700만 년 중에서 699만 년은 구석기인으로 살다가 이렇게 소위 농사 짓고 머물러 사는 거는 만 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지금 찬란한 과학 문명을 이루고 있지만 아주 원시적으로 그동안 살았고 이렇게 문명을 일군 거는 만 년밖에 안 된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고고학이 그 발달을 못했을 때는 저런 것들을 다 일본 고고학 용어를 가지고 많이 썼는데요. 고고학이 좀 발달하면서부터 우리도 깨서 만든 거는 깬석기, 갈아서 만든 거는 간석기, 그 다음에 밀이나 쌀을 했을 때 이걸 떡을 만들면 밀가루, 쌀가루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반듯한 돌에다가 올려놓고 작은 돌로 이렇게 밀어서 이제 갈아서 가루로 만든다. 그러면 아래 있는 거는 갈판, 위에 손에 잡고 문질렀던 거는 갈돌 이런 식으로 순우리말 용어들을 쓰면서 우리나라 고고학도 함께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왼쪽에 그 돌도끼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자, 얼핏 보면 어느 돌도끼가 더 과학적으로 더 발달했고 더 문명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오른쪽이겠죠. 자, 그래서 고고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둘 다 이 돌도끼인데 저걸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왠지 여러 번 손댄 흔적이 있죠. 그리고 이 물방울 타원형 모양입니다. 왼쪽은 그냥 둥근 돌을 몇 번 깨서 마치 그 수박 절반 정도 먹다 남은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썼던 거. 물론 저 정도 하면 손에 짚고 쓰긴 편하겠죠. 자, 여러 가지 유물 하다 보니까 왼쪽은 훨씬 오래된 인류가 썼고 약간 문명이 덜 된 지능이 좀 떨어지는 오래된 그 유인원들이 썼고 오른쪽은 좀 더 지능이 발달된 유인원들이 썼구나. 저 오른쪽에 생긴 저 모양이 프랑스 상트 에슐 지방에서 저런 데들 유물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고고학에서는 에슐리안 석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모양이 딱 다르죠. 물방울 모양이거나 타원형 모양이거나 그리고 날카롭고 이제 왼쪽으로 이제 저기 구석기인들이 사냥한데 토끼를 잡는다 했을 때 저 왼쪽에 있는 도끼로 하려면 토끼를 여러 번 내려쳐야 되는데 오른쪽은 날카롭고 뾰족하니까 몇 번 안 내려쳐도 뭐 급소를 찌르면 목숨을 그 토끼를 죽일 수 있고 막 이렇게 친다 했을 때 오른쪽이 훨씬 더 문명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고고학자들은 오른쪽에 있는 에슐리안 모양의 것들은 아프리카에도 많이 나왔고 유럽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면 전부 왼쪽에 있는 저 수박 절반 먹다 남은 듯한 저런 그 돌도끼만 그동안 발견되었고 오른쪽에 저런 물방울 모양으로 생긴 돌도끼는 거의 발견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때 그 유럽의 강국들이 이 아시아의 그 식민지를 막 개척하는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구석기인들도 아시아 구석기는 낙후하다. 저렇게 낙후한 돌도끼를 썼다. 이런 것들이 고고학에 거의 정설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반박을 못했죠. 왜? 나오는 돌도끼가 전부 저런 반듯하고 세련된 모양이 안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아무런 반박도 못하고 아시아는 구석기인들도 미개했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는데 그 학설을 뒤집은 게 또 우리나라의 구석기 유적이었습니다. 어디서 뒤집었냐? 이 공주 석장리 유물이 뒤집은 건 아니고요. 연천 그 전곡리에 그 미군 병사가 파병했던 미군 병사 이 사람 고고학 전공자였습니다. 그 연천에 가면 그 한탄강이 흐르는데요. 여자친구랑 한탄강 산책하다가 돌이 이상하게 생겼죠. 이 사람은 고고학 전공이었으니까 바로 이게 구석기유적인지 알아냈던 거죠. 그때 이 연천 그 한탄강가에서 나온 게 바로 저 에슐리안 모양의 석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구석기인이 낙후하다라는 거는 바로 한탄강 그 석장 그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 바로 그게 뒤집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런 주장이 없어졌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석장리도 저런 유산 유물들이 나오겠는데요. 중기 구석기층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5만 년 그러다가 우리나라 지금은 우리나라 곳곳에 다 구석기 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에 구석기인들이 살았던 거는 한 60만 년 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 60만 년 전부터 이 땅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가 그렇고요. 더 오래된 증거가 나오면 역시 그것도 더 올라가겠죠. 석장리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석장리 유적을 그 발굴하고 하는데 가장 큰 공헌한 분이 바로 손복이라고 하는 교수님이고요. 연세대 다녔던 교수님입니다. 자, 이분은 호가 파른이었는데 순우리말로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늘 푸르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파른이라는 그런 아주 희귀한 호를 쓰게 됐고요. 이분이 바로 석장리 발굴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나라 구석기 역사는 거의 없다라는 그런 게 정설처럼 됐었는데 오히려 일본은 우리보다 구석기 유물이 좀 더 일찍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우리나라 구석기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후로 제천에 있는 전말동굴, 단양에 있는 금굴, 또 북한 쪽에도 많이 있죠. 저희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함경북도 웅기군 뭐 굴포리, 평안남도 상원군 뭐 검은무루, 뭐 제천 두루봉동굴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면서 지금은 뭐 구석규적이 워낙 여러 곳에서 그 발견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뭐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삼국육사 책을 또 국가에 기증하게 됩니다. 또 하나 직지신경이 세계에서 지금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걸 밝혀냈던 분은 그 프랑스에서 유학했던 그 여자 역사학가 박병선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사서로 일했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그 오래된 동양 서적들 연구하다 보니까 조선 그 고려에서 만든 직지신경을 찾아내게 됐고요. 이분이 이것이 바로 구텐베르크보다 더 오래된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라는 걸 밝혀내게 됐는데 바로 이 손복희 교수님도 거기에 동의하고 같이 연구하는 그런 글을 많이 발표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웅진백제의 수도 대표적으로는 웅진도성과 그리고 그 도성을 지켰던 공산성 이게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옛부터 고구려 이전부터도 그렇고 항상 수도가 있으면 그 수도를 지키는 산성을 한 세트로 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도 저기 국내성 밑에 압록강이 흐르는 그 국내성이 있고요. 그 옆에 환도산성이라는 산성이 있습니다. 고구려가 평양으로 이사 갔었어도 대동강 옆에 궁궐을 만들고 그 뒤편에 그 대성산이라고 하는 거기 대성산성을 또 만들었고요. 서울도 그렇죠. 한강 옆에 궁궐을 만들어 놓고 북한 산성이 있고 또 한강을 두고 잠실 쪽에 또 궁궐을 만들고 그 뒤편에 있는 남한 산성을 만들고 다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공주도 마찬가지죠. 도성이 아래에 있고 금강이 흐르고 그 금강과 도성 사이에 공산성을 이렇게 만들어서 언제든지 전쟁 나면 산성으로 숨어들어서 장기 농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자, 이 공주를 언제 이사하게 되겠느냐? 고구려가 남진을 하게 됐던 거죠. 백제를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이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 때 이미 경기도 일대를 다 차지하고 서울도 강화도 일대까지 다 차지해서 광개토 대왕 때 이미 서울은 고구려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광개토 대왕은 백제를 망할 정도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약간 관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
이 백제 왕은 광개토 대왕한테 한번 무릎을 꿇고 나서 평생 백제 왕은 그 고구려 왕들에게 신하로 노비로 충복으로 살겠다고 맹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물러나면 또 뒤에서 칼을 갈고 또다시 고구려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이렇게 여러 번 했던 거죠. 뭐 광개토 대왕은 그걸 다 그냥 참아 넘겼지만 장수왕은 이 아예 백제를 완전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그때 당시 백제는 계로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울을 함락시키고 계로왕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머리를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그때 도림이라고 하는 고구려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도림 스님이 장수왕이 찾아와가지고 제에게 묘책이 있습니다. 제가 백제로 숨어 들어가서 계로왕의 관심을 사고 이간질을 시켜서 백제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수왕이 도림 스님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림 스님은 바둑을 굉장히 잘 떴다 그래요. 저 백제 계로왕도 바둑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림 스님은 계로왕이 가가지고 장수왕이 내를 너무 탄압해서 백제로 망명 오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백제가 일단 받아주는데 바둑을 잘 두다 보니까 결국 이 계로왕에게까지 추천이 되어서 두 분은 항상 바둑을 두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할 정도로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도림 스님은 이 계로왕에게 완전히 관심을 샀다고 생각할 때 이런 제안을 하죠. 우리 백제는 역사도 오래되었고 아주 그 품위도 있고 멋진 나라인데 궁궐이 조금 좀 허름합니다. 남루합니다. 좀 궁궐 좀 제대로 만들고 가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했죠. 뭐 계로왕이 들어보고 말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궁궐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궁궐뿐만 아니라 이 잠실 지역은 그 전에 이렇게 한강이 자주 범람해서 강변하고 이런 데가 아마 좀 많이 초라했던 볼품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강변을 정비를 다 해버렸습니다. 어디서 지금 잠실에서부터 저 팔당댐 있는 팔당까지 그 길이가 적지 않거든요. 그거를 우리 뭐 4대강 공사하듯 정비하듯이 그렇게 다 정비를 해버린 거죠. 결국 국고가 탕진되고 백성들의 민심이 흉흉해졌던 거죠. 이 뭐 강가 정비하는데 이렇게 많이 돈을 쓰고 고생을 하느냐. 결국 이때 도림 스님이 몰래 궁궐을 빠져나와서 고구려로 숨어 들어가서 장수왕에게 건의하죠. 지금 이 백제를 공격할 때라고. 그래서 이 도림 스님은 우리 역사에서 기록된 최초의 이중 간첩, 어쨌든 뭐 이렇게 뭐 첩보원으로 간첩 역할을 아주 완벽하게 해낸 그런 분이 바로 이 도림 스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장수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군사를 몰아서 서울의 잠실을 공격하게 되죠. 백제왕을 계로왕을 사로잡아서 강 위에 아차산이 있습니다. 서울의 그 아차산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계로왕을 죽이게 되죠. 자, 이렇게 백제는 허무하게 함락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 계로왕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고 동생이라는 설도 있는데 문주라는 사람이 황급하게 신라로 가가지고 우리 지금 백제가 공격받고 있으니까 도와달라. 그래서 10,000명의 신라군을 몰고 서울로 올라와 봤지만 이미 궁궐은 다 불타버리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서울을 버리고 이사를 가야 되겠죠. 그렇게 급히 내려간 게 지금의 공주가 되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공주를 아마 이 경부고속도로 타고 많이 내려가 보셨겠죠. 가다 보면 서울 지나면 저기 안성하고 천안 일대까지는 거의 평지입니다. 주변이 논농사 굉장히 넓은 평야지대죠. 여기서 고구려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천안쯤 내려가면 천안에서 공주까지 가는 동안은 산이 많이 있죠. 거기는 또 그 큰 고개가 하나 있죠. 그 차령고개라고 하는 차령고개를 넘어야 그 천안에서 공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제 수도 서울이 함락되면서부터 밀려 내려가고 공주로 자리 잡으면서 지금의 천안과 차령산맥 일대 여기가 바로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이 아마 그때쯤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문주왕은 바로 이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공주로 가보면 공주는 그 금강을 옆에 끼고 있습니다. 딱 공주의 북쪽으로 금강이 흘러가죠. 그래서 공주는 북쪽에 고구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고요. 동쪽으로는 또 황산벌이라고 넓은 벌판이 있지만 옆에는 또 계룡산이라고 하는 또 높은 산이 있어서 북쪽에는 강이 막아주고 동쪽은 산이 막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외침으로부터는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어서 아마 공주로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지세를 이용해서 이 웅진으로 공주로 천도하게 됐고요. 여기서 5명의 왕위를 계승하고
그리고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난 이후에 조금 더 넓은 지금의 부여 땅으로 한 번 더 이사를 가게 됩니다. 예. 그 60여 년 이상 이 공주는 바로 백제의 수도였습니다. 자, 사진은 바로 이 공산성의 그 성문이 되겠습니다. 자, 성문 바깥으로 나무가 보이고 그 뒤편으로 민가가 보이는 거기에 바로 지금의 공주의 그 도심이 되겠습니다. 자, 공산성을 위에서 한번 보면요. 흐르는 강은 금강입니다. 금강이 북쪽으로 흐르고요. 그 금강의 남쪽에 이 공산이라는 산이 있고 산성이 이렇게 쭉 한 바퀴 돌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이 강을 마주하고 있는 제일 낮은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낮은 곳에는 바로 북문과 그 옆에 또 작은 문으로 문이 하나 그 만하루라고 하는 이렇게 누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강을 끼게 되고요. 보통 저희는 서문으로 출입합니다. 주차장이 이쪽에 있거든요. 서문으로 출입해서 이렇게 둘러보게 되고 남문, 남쪽으로 향하는 남문, 동문은 가까이 있고 이 남문 뒤편으로 이게 바로 공주의 구도심이 되겠습니다. 옛 공주의 중심이 여기였죠. 자, 여기서 저 뒤로 길 따라 올라가면 또 산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우금치라는 고개가 이 남쪽, 공주 남쪽에 있습니다. 그 우금치를 넘어 내려가면 이제 논산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바로 이곳에 공산성이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는 도읍이 그 궁궐이 있고 북쪽에는 산성이 있고 더 위에는 금강이 흘러주고 그 위쪽으로는 고구려가 있는 서울 땅이 되겠죠.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의 남하를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개의 문이 있는데요. 동쪽은 영동루, 서쪽은 금서루, 남쪽은 진남루, 북쪽은 공북루 이렇게 해서 지금도 누각이 남아 있습니다. 자, 차례대로 제일 왼쪽 위가 동문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서문, 왼쪽 아래는 남문,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북문. 누각 이름은 각각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석성이죠. 돌로 쌓았는데 그 전에 초기에는 다 그 토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을 많이 겪으면서 이렇게 돌로 쌓았다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괄의 자, 인조 임금님이 자기의 그 혁명 동지였던 쿠데타 동지였던 이괄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이 이괄은 우리 역사에서 두 번이나 반란에 성공했던 아주 그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반란을 두 번 성공했다는 거 간단하지 않죠. 근데 두 번은 반란 성공해서 인조 임금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이 경복궁을 차지했습니다. 경복의 조선 경복궁 일대를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인조 임금님은 공주로 도망가고 궁궐을 지켜야 되는 군인들은 다 지금의 서울 외곽에 지금의 저 서울 그 외곽에 뭐 신촌이나 저 무학재나 이 바깥에서 궁궐 안을 쳐다보면서 싸움을 해야 되는 이런 아주 이상한 장면이 만들어졌죠. 이 이괄이 성공했으면 이 이괄이 인조 임금 대신해서 왕이 되었겠죠. 광해군 다음 이괄이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난을 일으켰고 그 난이 진압되면서 결국 인조 임금님이 다시 궁궐로 돌아오면서 난이 진압되게 되는 거죠. 자, 그 쌍수정이라고 정자 이름이 쌍수정이라고 한자로 적혀 있는데요. 두 그루의 나무 사이에 정자가 있었고 인조 임금님은 저기서 난이 진압되기를 항상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때 대신들이 난이 일어났을 때 경상도로 가야 된다 또는 전라도로 가야 된다 이런 논쟁이 많았었습니다. 경상도는 아주 그 정권과 가깝고 뛰어난 선비들이 많다 이렇게 해서 경상도를 추천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니다. 전라도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추천하는 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전라도 행을 택하면서 가다가 아마 이 공산성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기서 난이 진압되기를 노심초사 기다렸다고 합니다. 뭐 변변찮게 본인이 반란을 성공해 본 분이니까 어디가 취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죠. 그냥 믿었던 우리 장소로부터도 이렇게 칼을 맞는구나. 아마 인정임금님은 계속 주변 사람들도 못 믿는 그런 아마 굉장히 후유증에 많이 시달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늘 노심초사 난이 진압되기를 기다렸는데 그때 뭐 아무것도 변변찮게 도망 나오다 보니까 쫓겨나오다 보니까 뭐 변변찮게 차린 것도 없었겠죠. 주변의 대신들이 떡을 가지고 왔는데 떡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물론 뭐 반란에 쫓겨가지고 피난 다니던 시절이니까 뭐 제대로 된 수라상이 올라갔겠습니까? 야, 이 맛있는 떡이 무슨 떡이냐 했더니 이 아래에 임시가 올린 떡입니다. 임시가 올린 떡이 참 이 맛이 절미구나, 기가 막히구나. 예, 그래서 그 떡이 인절미가 되었다라는 예,
그런 얘기가 지금도 있습니다. 뭐 전설입니다. 예. 또 비슷한 얘기가 있죠. 이거는 또 선조임금님, 인조임금보다 임진왜란을 더 일찍 겪었던, 피난 가가지고 고기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죠. 이 고기 이름이 뭐냐? 예, 묵입니다. 야, 뭐 이 맛있는 고기 이름이 묵이 뭐냐? 은어라고 해라. 그래서 은어라고 불렀는데 뭐 임진왜란 끝나고 궁궐 와서 먹어보니까 맛이 변편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도루묵이라고 해야 뭐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인절미와 이 도루묵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도루묵은 뭐 딴 곳에서 만들어질 거고요. 이 인절미는 바로 이 공산성에서 어, 그렇게 만들어진 예, 전설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공산성에 대한 영상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이 웅진 시기에 다섯 왕이 이곳을 지나갔기 때문에 왕릉이 지금도 잘 남아 있습니다. 웅진 시기 백제 왕릉이 바로 송산리 고분군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도성 서쪽에 송산리 언덕에 이 왕릉이 남아 있습니다. 총 7개 왕릉급 무덤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진에 보시면 요 위쪽에 4개 정도가 남아 있고요. 요 아래쪽에는 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가 남아 있는데 1호분에서부터 6호분 이렇게 부르고요. 7호분은 바로 문영왕의 무덤으로 그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횡혈식 석실분이다 이렇게 역사책에 그래 배우는데요. 한자니까 어렵죠. 횡혈이라는 것은 굴처럼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굴식이고 석실분이다. 돌로 방을 만들었다. 돌을 반듯하게 깎은 다음에 그걸 쌓아서 방을 만들었다. 그래서 횡혈식 석실분을 우리말로 하면 굴식 돌방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7개의 무덤이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삼국의 그 무덤을 보면요. 고구려하고 백제하고는 무덤을 비슷하게 만듭니다. 왜? 이 같은 풀에서 나왔거든요. 고구려도 그 부여라는, 지금도 중국에 가면요. 중국의 길림성의 가장 큰 도시가 장춘이라는 곳인데 그 장춘 북쪽에 올라가면 지금도 부여라는 그 도시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조선, 당군조선 이후로 당군조선이 그 한나라하고 싸우면서 멸망하고 나서 그 아래에 여러 나라들이 한꺼번에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맹주로 등장한 게 고구려보다 이전에 부여라는 나라가 먼저 등장했었죠. 그래서 북부여 또는 뭐 그 북부여를 그 건설했던 해모수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부여라는 나라가 먼저 있었고 거기에서 탄압을 받았던 주몽이라는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만든 게 고구려죠. 예. 주몽이 남쪽에 내려왔을 때 이미 어느 왕이 그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그 왕은 일찍 죽고 소선호라는 그 부인이 2아들을 데리고 있었죠. 이 주몽은 거기에 사위로 들어가서 나라를 이어가다가
독립해서 고구려라는 다시 국호를 다시 만들고 나라를 건설하게 되죠. 이럴 때 주몽은 소선호에는 이미 부인이 있었고 이거는 자기의 친아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자기는 이미 친아들을 두고 남쪽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아들이 찾아오니까 고구려는 이대왕을 친아들에게 주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유리왕이 되고요. 소선호하고 두 아들은 주몽하고 있어봐야 오히려 뭐 장인물만 되고 여타하면 늘 탄압만 받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소선호는 다시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서울과 인천에 나라를 세운 게 바로 백제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뿔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덤 만드는 방법도 거의 비슷합니다. 돌로 방을 만드는 걸 주로 썼고요. 신라는 또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돌로 방을 안 만듭니다. 큰 나무관에다가 넣고 큰 통나무 집을 짓습니다. 통나무 집 안에 나무관 안에 시신을 넣고요. 그 통나무 집을 큰 돌로 덮어버리고 그 겉에다가 다시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신라는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신라는 무덤에 입구가 없습니다. 신라 무덤으로 들어가려면 흙을 다 덜어내고 주먹만한 돌 덜어내고 머리통만한 돌 덜어내고 또 뭐 굉장히 큰 돌을 다 덜어내야 드디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고구려나 백제는 항상 이 무덤 입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굴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무덤 문이 있는 거죠. 그 문만 찾으면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 무덤은 도굴을 많이 당한 게 또 그 아주 안타까운 점이고요. 신라는 문이 없기 때문에 신라 무덤은 거의 도굴을 해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무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굴처럼 먼저 보이고요. 그 안에는 또 약간 넓은 방이 있는데 이게 바로 굴식 돌방이라는 거죠. 약간 비스듬하게 보면요. 입구는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요게 굴식이고요. 여기는 돌로 만든 방이기 때문에 굴식 돌방 무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영왕의 무덤은 요런 식으로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구에는 여러 몇 가지 입구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면 왕과 왕비의 관이 있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을 거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벽돌로 된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고구려는 큰 돌을 크게 깎아가지고 방을 만들었는데요. 이 백제는 그때 중국하고 교류를 하면서 중국식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왜 이때 이 백제는 이렇게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 계로 왕이 죽어버렸죠. 그리고 서울에서 공주로 쫓겨내려왔는데 이 문주왕은 계로왕의 아들 내지는 그 동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문주왕이 공주 내려오지 3년 만에 또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그 주변의 그 귀족 세력에 의해서 제거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도 또다시 왕 됐지만 또다시 3년 만에 죽어버리고 계속 정권이 불안정합니다. 이때 북쪽은 고구려인데 철천지 원수고, 그죠? 계로왕을 죽인 장수왕은 철천지 원수고, 동쪽의 신라하고도 아직까지는 대립하고 있었고, 이때 자기의 정권의 그런 정통성을 인정받으려면 주변 나라로부터 왕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백제는 다급하게 중국의 여러 나라와 교류하면서 중국 문화도 많이 받아들이고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왕으로 책봉받는 이런 외교전을 많이 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갑자기 중국식 무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벽돌로 이런 무덤을 만드는 게 이때 중국식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무덤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바닥에 벽돌이 이렇게 두 장이 나란하게 있습니다. 우리 그 길 가다 보면 보도블록 바닥이 깔려 있죠. 그만한 크기의 이 벽돌이 깔려 있는데요. 그 벽돌에 이 무덤의 주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자로 보면요. 영동대장군 백제사 마왕 이렇게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이게 바로 이 무덤의 주인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묘지석이라고 부릅니다. 묘지석. 자, 삼국시대 많은 임금들이 있었는데 왕들이 있었는데 왕릉도 많이 남아있죠. 광개토대왕, 선덕여왕, 능 지금도 경주에 다 남아있거든요. 그 많은 왕들 중에서 무덤의 진짜 주인이 밝혀진 것은 이 문영왕이 처음입니다.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왜? 다 도굴돼 버렸기 때문에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광개토 대왕릉도 광개토 대왕의 무덤인지 100% 확신 못합니다. 추정하는 거죠. 왜? 그 무덤 옆에 기와 조각이 나왔는데 광개토 대왕의 무덤이 산처럼 바위처럼 아주 견고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라 이렇게 광개토 대왕의 무덤을 찬양하는 그 기화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덤 옆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광개토 대왕의 무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세계에서 제일 큰 비석이라고 알려져 있는 광개토 대왕 비가 있거든요. 그 비가 광개토 대왕에 대한 찬양하는 글이 적혀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가 바로 광개토 대왕 릉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지. 거기가 100% 광개토 대왕 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선덕여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 남산 남동 쪽에 묻었다라고 하는 기록에 따라서 근데 남동 쪽에 큰 무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선덕여왕릉이라고 추정하는 거지. 뭐 100% 그거라고 할 수는 없죠. 자, 그런데 이 문영왕은 문 열고 들어갔는데 저 묘지석의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고. 사마왕은 문영왕의 어릴 때 그 이름이었습니다. 또 제 즉위 시절의 이름이었고. 사마 또는 시마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그분의 이름이죠. 이름이 희한하죠. 사마, 시마는 일본말로 섬이라는 거거든요. 섬의 군주다 이런 뜻입니다. 참 기이하게 이름을 그렇게 했죠. 자, 그리고 매직권이라는 건 땅을 샀다라는 그 권리를 담은 비석이 또 나왔는데요. 왕비의 그 비석에 땅 산다라는 그런 글이 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백제 왕이 무덤을 만드니까 그 무덤이 있는 산은 송산이었거든요. 산신령에게 요 정도 땅을 사서 왕의 무덤을 만듭니다라고 백제인들이 그렇게 글을 남겼고 그 무덤 그 땅값까지 그 엽전을 같이 꾸러미 넣어가지고 땅값까지 계산한다고 쳐놨습니다. 예, 그런 매직권이 나왔다. 그래서 백제인들도 부동산 투기를 많이 했구나. 부동산을 사고 받을 때는 현금을 주고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저런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무덤이 어떻게 발견됐냐. 그 일제시대 때 이 공주에서 그 학교 선생하면서 시간만 나면 백제 무덤을 팠던 일본인 그 선생님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공주를 비롯해서 백제 무덤들 대부분 다 파버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무덤은 안에 유물도 그대로 다 남아 있었거든요. 어떻게 남았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7개의 무덤 중에서 위에 4개가 있고요. 1호분, 4호분까지는 위쪽에 있고 5호분과 6호분이 나란하게 있는데 이미 그 발굴은 다 독을 다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물이 흘러 들어가지고 물이 차는 거죠. 그래서 이 5호분과 6호분 옆에 배수로를 만들려고 배수로 땅을 파는 중에 갑자기 꽃갱이가 내리쳤는데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면서 이게 밑에 돌이 있나 파보니까 돌이 아니라 벽돌이 나온 거고 벽돌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장이 나온 거죠. 이거 뭔가 이 속에 뭐가 있다라고 해서 발견되어서 드디어 우리 눈앞에 등장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벽돌이 이런 게 나왔고요. 벽돌 아래를 자꾸 파보니까 무덤 입구처럼 보였던 거죠. 딱 전문가들이 보니까 이게 무덤 입구구나. 아직까지 한 번도 도굴 안 된 무덤 입구구나. 자, 드디어 발굴단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5,200개의 유물이 이 과정에서 다 수습하게 됩니다. 자, 이 71년 처음 발견됐을 때 발굴 당시 사진을 지금 이렇게 보시고 있는데요. 황급하게 이렇게 배수로 파고 이 왼쪽 사진 보십시오. 여기 무덤 입구입니다. 무덤 입구도 일단 막아놓고 강목 세우고 땅을 파고 드디어 무덤 입구에 있는 작은 벽돌들을 하나씩 걷어내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들어가게 됐던 거죠. 자, 이 문영왕릉 발굴은 우리나라 고고학 역사의 최대의 수치이자 최대의 성과라고 이런 상반된 평가를 받습니다. 왜 최대의 수치냐? 나중에 내려가면서 최대의 수치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는 이렇게 졸속으로 발굴해 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게 된 거고 이후 발굴 때는 다시는 저렇게 발굴하지 않도록 하는 교훈을 얻은 게 또 성과라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막 파다 보니까 저게 나온 거죠. 배수로 파다가. 일단은 소문이 다 나버렸습니다. 막 기자들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공주 시민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도 오고요. 책임자들은 지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일대에서 완전히 혼선이 벌어졌습니다. 막 대서특필했던 거죠. 공주에서 왕릉이 발견되었다. 외신들도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백제 무덤이면 적어도 서기 500년경이니까 서기 400년에서 500년경이니까 1500년 된 왕릉이 발견된 거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자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막 기사를 쓰는데 어떤 신문사 기자는 늦게 와가지고 이 발굴 책임자 막 뺨을 때렸습니다. 다른 기자들은 다 연락해놓고 우리 언론사는
미리 연락 안 주냐. 막 시민들이 몰려고 하니까 뭐 난리 나보자 서로 구경하겠다고. 그 질서를 지켜야 돼. 경찰들이 좀 시민들 못 오게 해달라니까 경찰들이 자기부터 무덤 안에 구경한다고 시민 통제는 안 하고 막 무덤에 서로 들어가려고. 그래서 기자와 시민과 경찰과 책임자들이 그러면 합의했습니다. 그럼 차례차례 구경하고 나오자. 이 지경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어떤 기자는 들어가서 그 왕이 그 무덤에 그 보관되어 있는 숟가락까지 밟아가지고 숟가락이까지 부러뜨릴 정도로 이 정도까지 가버리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혼선 속에서는 유물 발굴이 제대로 안 되겠다. 일단 빨리 수습부터 하자. 그래서 박스와 가마니를 들고 와가지고 총 17시간 만에 막 발굴하다 보니까 오후 한 서너 시 정도 됐거든요. 그때 막 비가 쏟아져가지고 오늘은 안 되겠다. 일단 문 닫고 사람들 좀 내보낸 다음에 밤새 퍼내자 해가지고 밤새 벽돌 치우고 황급하게 들어가고 다음날 오전까지 해가지고 17시간 만에 저 왕릉 발굴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나와서 나중에 정리해보니까 유물이 5,200점 정도 되었던 거고요. 공주 시민들은 그거를 창고에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서울에 건의해가지고 공주의 박물관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있다가 드디어 공주 박물관을 건립하게 됐던 거고요. 박물관 건립하면서 저 유물들은 전부 공주박물관의 진품들은 다 보존이 되게 됐던 겁니다. 자, 저렇게 난리를 치고 나서 드디어 천마총과 그 뒤에 황남대총 발굴할 때는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고 일단 통제하고 사람들 못 오게 하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서 박스하고 가만히 주워 담다 보니까 어느 유물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역사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하려고 해도 유물 외에는 그 유물도 옮기는 과정에서 뭐 서로 또 키스 같은 거 났었을 거예요. 뭐 그것도 뭐 난리가 아니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거를 또 들고 가는 과정에서 황급하게 트럭에 실어가지고 서울에 긴급히 올려보냈습니다. 이 공주에서는 저 유물을 지켜낼 수가 없다. 그래서 올려보냈는데 그 차가 올라가다가 뭐 또 사고가 접촉사고가 나고 휴게소에서 밥 먹고 나오는 길에 접촉사고가 나고 그 책임자를 했던 그 책임자 그 문화재 당국자는 또 하다가 보니까 뭐 집에 뭐 부도가 나버려가지고 뭐 또 정신이 없고 뭐 이런 정도까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또 그 유물을 보관했던 그 보관소에 또 수위 아저씨가 또 무슨 또 난리가 나고 어쨌든 그러면서 왕의 무덤을 열어본 사람들은 저주를 당한다라는 우리나라도 저기 이집트 파라오의 저주 비슷하게 뭐 그런 흉흉한 소문까지만 돌 정도로 이렇게까지 나버렸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때 발굴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굉장히 저때 그러니까 저거는 파괴식 발굴이다라는 이름까지 만들 정도로 왜 가만 놔뒀으면 후대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연구했을 텐데 막 너무 현장에 질서가 안 잡히니까 황급하게 쓸어 담다시피 하다 보니까 저 지경까지 가버리게 됐던 거죠. 자, 어쨌든 문영왕 안에 들어가면 지금도 저렇게 벽화가 남아 있습니다. 자, 왼쪽은 청룡, 오른쪽은 백호, 동서방위를 지키죠. 그 아래는 왼쪽은 주작, 오른쪽은 현무. 자, 현무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거북이와 뱀이 또아리 틀듯이 서울을 마주보고 있는 이걸 현무라고 하는데 많이 벽화에서 많이 훼손되어서 좀 또아리 튼 모습을 보긴 좀 어렵겠죠. 자, 이것도 고구려 무덤과 유사한 방식이죠. 이 백제와 고구려는 같은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벽감이라고 해서 저렇게 기름등을 아마 임종 직후에 무덤 처음 만들었을 때는 저 기름 등잔을 피웠겠죠. 기름이 다 타버린 이후에는 저거 다 꺼졌겠지만. 자, 벽돌은 이렇게 썼습니다. 자, 두 장의 벽돌을 마주하면 한 장의 연꽃 모양이 되도록 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 벽돌 중에 어떤 벽돌에는 이거 어디서 만들었는지 글자까지 적혀 있습니다. 중국 양나라의 건업이라고 하는 도시, 이때 양나라의 수도가 건업이었다고 합니다. 자, 양나라 건업의 기술자가 만든 벽돌이다. 이런 이제 것까지 다 이름이 다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 벽돌은 상당 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무덤 입구에 이런 돌로 된 그 짐승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열자마자 어둑어둑한 데서 저런 짐승을 만났으니까 깜짝 놀랐겠죠. 크기는 그래 크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정도 크기인데, 자, 이걸 진묘수, 진은 이거 진압한다, 완전히 다스린다는 뜻이죠. 무덤을 지키는 짐승이다 이런 뜻입니다. 진묘수 또는 돌로 만든 석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재료는 응회암인데요. 응회암이라는 거는 그 화산이 폭발하면 그 화산재가 떨어지죠. 그 화산재가 굳어서 만들어진 돌을 응회암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응회암이 광개토 대왕비석 응회암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가면 성산 일출봉 있죠. 그거는 이제 화산재가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화산이 아니고요. 폭발은 했지만 그 산체는 그 화산재가 굳어서 생긴 산이 되겠습니다. 자, 머리에는 갈기가 뿔이 있고요. 갈기 모양으로 이렇게 몸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채색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 색이 바래져서 저런 모양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왕과 왕비의 묘지석입니다. 아까 저 묘지석에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왕의 묘지석에는 그렇게 적혀 있고 왕비의 묘지석에는 바로 여기를 돈 주고 산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썼던 그 엽전꾸러미가 묘지석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신령에게 이 정도 땅을 백제 임금들의 왕의 무덤으로 쓰겠습니다라는 땅값을 계산을 엽전까지 나왔죠. 저런 거 다 하나하나씩 따져서 5,200점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발굴 당시의 무덤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사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왕의 그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그리고 왼쪽은 이 송산 산신령에게 땅을 산다. 엽전꾸러미가 있고요. 이렇게 돼지도 아닌 것이 곰도 아닌 것이 하여튼 신령스러운 그 진묘수가 남아있는 이런 식으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 금으로 된 관장식이 나왔는데요. 아마 금관으로 만들어 썼으면 이런 모양이 되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왕과 왕비는 모양이 좀 다른데요. 왕은 불꽃 모양으로, 타오르는 불꽃 모양으로 되어 있고, 왕비는 자세히 보면 꽃봉오리 모양입니다. 위에는 이렇게 꽃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봉우리가 벌어져 있는, 마치 그 장미처럼 벌어져 있는 그거요. 여기는 이제 꽃의 그 줄기입니다. 요 아래에 있는 요게 바로 꽃병입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 타오르는 모양으로 인동초 무늬로 장식을 한, 그렇게 왕과 왕비의 장식이 다른데 아마 머리 위에 저런 식으로 장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불꽃 그림에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인동초 겨울을 이겨낸다는 인동초 장식을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자, 굉장히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죠. 디자인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도안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제에는 저런 장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다 이제 금판입니다. 아주 작은 금판을 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흔들려서 반짝반짝하는 그런 모양이 되도록. 자, 그 왕과 왕비의 시신에는 저런 식으로 저렇게 하나로 오목하게 하나로 파는 거는 그 시신의 그 받침입니다. 베개입니다. 두 개가 홈이 나 있는 데는 저 발받침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신을 베개와 발받침을 저렇게 하고 요걸 아름답게 장식하는 왕의 장식이 되겠습니다. 금판과 요런 거 금판이고요. 육각형 거북 등 모양으로 장식을 했고요. 중간중간에 그 꽃 장식을 해서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왕비는 왕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암수 봉황이 서로 마주보는 모양으로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박을 역시 거북등 모양으로 금박을 입혔습니다. 자, 육각형 거북등 사이에는 이렇게 연꽃이라든지 이렇게 봉황이나 또는 어룡, 물에 사는 그 용의 모습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려함은 좀 떨어지지만 조금 더 예술적인 기교는 훨씬 더 많이 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왕비의 무덤 쪽에는 이렇게 금으로 만든 비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발에는 이렇게 문영왕과 왕비가 썼던 금동 신발이 이렇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금동은 이 청동에다가 금칠을 한 것을 금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을 청동이라고 부릅니다. 구리는 녹이 잘 안 쓰는데요. 주석은 녹이 쓸면 저렇게, 쇠는 녹이 쓸면 갈색이나 빨갛게 녹이 쓸지 않습니까? 주석은 녹 쓸면 저렇게 파랗게 녹이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저걸 청동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다 금빛을 칠하면 그 이제 금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불상이나 종이라든지 여러 장신구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자, 발에는 저런 신발이 나왔는데, 네. 자, 초기에는 아마 요거는 저 다른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무덤에서는 아주 금빛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고요. 녹이 슬어서 파르스름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자, 여기는 또 재미난 게 그 용머리를 이렇게 그 엄지발가락 그 발톱 위로 이렇게 용머리가 올라오도록 이렇게 장식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용머리가 있었는데 부러져서 머리 부분 없고 목만 남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나주 정촌리 고분에서는 저런 이제 금동 신발이 나왔는데, 자, 고구려 백제 신라는 삼국은 다 저런 식으로 금동 신발을 무덤에서는 금동 신발, 저게 일상생활에서 썼느냐 그건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덤에서는 저런 금동 신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왕 옆에는 환두대도, 우리말로 하면 둥근 고리 큰 칼이라고 부릅니다. 환두대도가 나왔습니다. 자, 요게 둥근 고리고요. 이 고리에는 보면 전부 용장식이고요. 역시 용머리가 이렇게 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봉황입니다. 육각형의 봉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요거 손잡이죠. 자, 이런 식으로 칼이 나왔습니다. 이 그 고리가 있는 칼은 동아시아, 꼭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중국이나 일본 칼에도 저렇게 고리가 달린 칼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공통 문화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특히 용과 봉황을 아주 숭상했죠. 자, 요거는 왼쪽은 봉황머리고요. 오른쪽은 용머리입니다. 역시 이런 건 다 용의 몸통으로 장식하고요. 요것도 이제 용이 이렇게 이제 기어가는 또는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다 도안했죠. 용과 봉황 또는 그 삼년문이라 그래서 요 위에는 또 꽃잎이 이파리가 3개. 자, 용과 봉황은 중국 사람들 숭상했을 것 같은데요. 중국 땅에서 용과 봉황이 제일 최초로 나온 건 어디냐? 다 저 황하나 저 양쯔강 인근이 아니라 황하 문명이라고 부르는 그쪽이 아니라 전부 옛 북방, 옛 고조선이 차지했던 그런 요하라고 하는 그쪽의 유물들이 용과 봉황의 유물이 훨씬 오래된 유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의 최초의 용도 한 8,000년 전에 중국의 마을터가 발견되었는데요. 그 마을터 제일 한가운데 돌무더기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돌무더기가 무슨 모양인지 모르는데 하늘에서 보면 그게 용 모양처럼, 기어가는 용 모양처럼 뱀 모양인데 팔다리가 분명히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중국 땅에서 발견된 최초의 용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용과 봉황은 중국의 문명이라기보다는 요하 문명에서 처음으로 발견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하 문명의 뒤를 이은 우리 민족은 당연히 용과 봉황을 숭상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이 백제 유물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봉황머리, 용과 봉황 나란하게 있는 것 또는 봉황이 나란하게 하고 있는 것, 전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왜 그러면 저렇게 고리를 만들었을까 추정해보면 옛날 사람들 칼을 가지고 서로 싸웠겠죠. 서로 칼을 휘두르다 칼끼리 부딪히면 자칫 잘못하면 손에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옛 사람들은 자기의 손목과 그리고 팔꿈치까지도 그 천으로 칭칭 감고 그 감은 그 뒷부분을 그 고리에다가 감아가지고 손에서는 놓쳐도 팔에서는 매달려 있도록 아마 그렇게 많이 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고리가 달린 칼들을 많이 썼다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는 그런 저 고리는 군사적인 용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왕비로 추정되는 옆에는 은팔찌가 나왔는데요. 오른손에 하나, 왼손에 하나 한 쌍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발견되자마자 바로 국보로 됐습니다. 자, 여기 지름이 8cm이기 때문에 뭐 남자들은 아마 끼려고 해도 못 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는 여자들만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왕비가 굉장히 팔목이 가늘었을 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2마리의 용이 감싸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2개가 나란하게 나와서 국보가 되었는데요. 안쪽에 글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경자년 2월에 달이라고, 이거는 사람 이름인 것 같습니다. 달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대부인을 위해서. 그리고 요거는 열십자가 3개가 나란하게 있어서 요거는 30이라고 해석됩니다. 230주의로 만들었다. 자, 그래서 이 은팔찌는 경자년에 만든 시기도 경자년이고, 만든 사람은 달이고, 이걸 찬 사람은 대부인이고, 자, 제작 시기와 만든 주체, 무게까지 다 230주의는 지금 딱 적은 무게 재보면 167g입니다. 그래서 1주의는 나눠보면 0.72g까지로 된다고 볼 때, 백제인들은 우리 현대인은 1g으로 구분하지만 백제인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0.72g까지 백제인들은 구분해서 썼구나.
백제인들의 무게 단위가 현대인보다 훨씬 더 정교했다라는 것을 저 유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덤에 그 관이 있는데요. 자, 목관 이제 남아있는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면 대충 이런 모양으로 되었을 거다 추정하고요. 재료는 금송입니다. 소나무 중에 금송.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잘 안 자라는, 일본에서 잘 자라는 그 재료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걸 다시 현대 그 기법으로 만들면 이렇게 복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왼쪽에는 지붕이 총 5조각의 합판입니다.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다섯 조각. 훨씬 화려한 거는 왕거고요. 왕비는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그래서 조금 덜 화려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왕의 거고 왕비 거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왕과 왕비는 다양한 금과 은으로 만든 꽃장식을 했습니다. 요거 하나하나 다 세면 5,200점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관못과 관고리. 관못이 있는데요. 저거 관끼리 연결하는, 합판끼리 연결하는 데는 꽃장식으로 머리 부분을 저렇게 꽃장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관을 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손잡이는 다, 관고리는 다 금동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무덤, 그 관은 저렇게 됐고요. 자, 또 막 쓸어 담은 유물 중에서 희한한 게 하나 나왔는데요. 어금니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 어금니로 인해서 문영왕이 어떤 사람인지 그 가족사가 대충 연구가 다 한꺼번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저 어금니를 길이를 지금 현대 그 치과 전문가들 이렇게 치의의 그 박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어금니가 누가 쓸 것 같으냐? 저거는 왕과 이거 왕은 칼이 있으면 왕이고 왕비는 비녀가 있으면 왕비였는데 저 어금니는 약간 애매모호한 지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뭐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죠. 막 마지막에 발굴하는데 쓸어 담았으니까 그 포대 한쪽에 저 어금니가 겨우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건 왕거냐 왕비거냐 알아보니까 많은 치과 전문가들은 이거는 여자 거다. 일단 여자 거다. 크기는 작다. 왜? 현대인들은 고대인보다 이빨이 조금 작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부드러운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빨의 기능이 고대인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어서 이빨이 아마 퇴화됐을 거로 현재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가 이빨이 조금 더 작고 그리고 성인보다는 청소년이나 또는 이렇게 영유아들이 더 작겠죠. 당연하겠죠. 크기를 보니까 이거는 성인은 아니고 어금니라는데 어금니도 완전히 이렇게 발달한 어금니가 아니라 그 어금니 제일 뒤쪽에 있는 사랑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완전히 덜 자란. 그럼 사랑니는 주로 그 성인 전에는 그 10대 후반까지는 이렇게 잇몸 속에 있다가 이제 20대 넘어오면서 이게 돌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랑니고 그리고 딴 그 뼈들은 다 1500년 동안 다 사라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 유일하게 사랑니만 남은 거죠. 근데 그러면 사랑니가 아래 위로 4개씩 나오던가 왜 하나밖에 안 나왔을까? 역시 추정하기를 이거는 그 턱뼈 안에 있다가 완전히 안 나오고 턱뼈 안에 있다가 결국은 턱뼈 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1500년을 버텨서 결국 뼈는 다 사가버리고 이빨만 남았을 것이다. 다른 사랑니는 뭐 나왔든지 사가졌을 텐데 이거는 나오지 못해서 됐을 거다. 어쨌든 뭐 그렇게 추정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10대 후반의 소녀다. 뭐 이렇게 어쨌든 추정하기로 했어요. 17세 정도로 추정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석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백제국왕태비, 백제국의 왕태비가 그러니까 왕비라는 거죠. 한마디로 수종, 왕들이 죽으면 이거는 또 중국에서는 굉장히 이런 격식을 까다롭게 했습니다. 황제가 죽으면 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제후국의 왕이 죽으면 훈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 백제 왕들은 그 문영왕은 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백제는 자기를 황제로 칭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왕비도 죽을 때는 붕이라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을 써야 되는데 수종, 수는 목숨 쓰고요. 다할 종이죠. 끝마칠 종. 목숨이 다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장수했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어금니만 봐가지고는 10대 후반이었는데 그리고 문영왕은 60 몇 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면 60 몇 세의 왕이 10대 후반에 왕비를 데리고 살았다. 너무 나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의심이 됐는데 저 표현 보니까 백제 국왕 왕태비가 오래 장수했다. 살 만큼 살고 죽었다.
연명, 1000수를 누렸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결국 저 10대 후반은 안 맞겠다. 저 어금니만으로 젊은 여성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저 어금니는 어쨌든 크게 그 문영왕의 가족사를 밝히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미스테리죠. 뭔가 그러면 뭐 어쨌든 이 치아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왕비는 누굴까? 또 본격적인 연구를 또 하게 된 거죠. 자, 하늘에서 보면 저 높은 데는 4, 5분까지 있고요. 5호분과 6호분이 아래쪽에 있는데 그거 저기 자꾸 물이 차가지고 배수로 하다가 보니까 그 위에 있는 왕명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5호분과 6호분 바로 위에 문영왕이 있으니까 너무 가깝죠. 저 위에는 무덤 사이에 거리를 둬가지고 뭐 물이 사이로 빠지거나 충분하게 구분이 되는데 이거는 비슷한 데다가 이 문영왕릉은 도굴도 안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하면서 약간 이렇게 솟은 모양으로 됐지 실제로는 평평한 언덕배기처럼 처음에 만들어져 있었겠죠. 근데 무덤 보니까 발굴해 보니까 문영왕 무덤보다 6호분이 훨씬 더 정교하다라는 겁니다. 문영왕 무덤은 6호분보다 훨씬 정교함이 떨어졌죠. 그리고 6호분 안에 들어가 보니까 관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 6호분의 주인이 누굴까? 굉장히 정교하게 정성 들여 만들어서 왕의 무덤인 것 같고 거기 관이 있으면 이거는 왕의 무덤이거나 왕비의 무덤인데 문영왕은 무덤이 뒤에 있다는 게 밝혀졌죠. 그럼 이 6호분은 왕비인 것 같은데 혼자 남게 됐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가능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 그런데 2001년도에 일본 천황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천황인데요. 나 자신이 칸무 천황의 어머니가 이분은 칸무 천황의 후손입니다. 칸무 천황은 그때 일본의 우리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일본의 시기에 그때 천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칸무 천황의 어머니가 백제 문영왕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사실 한국과 많은 인연을 느끼게 된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다 뉴스에 다 나왔죠. 일본이 발가락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문영왕의 후손일까? 결국 칸무천왕을 연구하게 되고 문영왕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문영왕의 기록이 속일본기에 꽤 우리 기록보다 상세하게 나온 걸 밝혀냈던 거죠. 속일본기에 나온 걸 왜 상세하냐? 일본 기록을 우리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속일본기에 문영왕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마치 문영왕의 그 묘지석을 보니까 출생년도와 사망년도까지 다 맞게 떨어진 거죠. 우리 기록보다 속일본거가 훨씬 정교하다라는 게 문영왕릉이 발굴되면서 저 사실이 나오게 됐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연구해 보니까 이제 문영왕의 가족사가 다 이제 드러나게 됐던 겁니다. 자, 가족사를 뭐 세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대충 설명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서울에 있던 백제왕 계로왕이 장수왕이 공격을 받고 황급하게 죽게 되죠. 자, 그래서 남은 왕족들이 한 명, 그 아들인지 동생인지 문주는 일본으로, 신라로 가서 10,000명을 구원군을 끌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요. 서울이 이미 함락되고 불타버렸으니까 서울에 더 이상 차지할 수가 없으니까 웅진으로 넘어가서 자기가 먼저 이 피난 시기에 왕이 됩니다. 문주왕이 됩니다. 자, 이때 일본으로도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때 계로왕이 보낸 사람이 이 사람도 이제 그 계로왕의 아들이다 또는 동생이다라고 하면 또 설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아들인지 좀 아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 그 동생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주왕 아들은 자기가 지금의 그 총리 역할을 했다라는 기록이 또까지 나오거든요. 이 사람 어차피 왕될 사람이기 때문에 뭐 총리까지는 하고 뭐 이렇게는 그렇게 뭐 올라갈 수는 뭐 있겠죠. 또는 뭐 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왕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문주왕은 또 몇 가지 벼슬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아들이기보다는 동생은 주로 벼슬로 많이 참여하니까 아들은 벼슬보다는 뭐 다음 왕될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벼슬했다는 기록이 문주왕은 남아있게 되고요. 그 일본으로 파견 보냈던 이 사람은 아마 황급하게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자기도 왕족이었는데 일본에 구원을 요청하러 사신으로 떠나게 되니까 아마 계로왕에게 이 사람은 뭔가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내 혼자 가면 백제 운명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운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중에 백제가 자리 잡고 일본에 있는 내를 안 불러주면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은 혼자 떠나기가 굉장히 난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로왕에게 내 혼자 못 간다. 부인 중에 한 명하고 같이 가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로왕도 지금 막 궁궐이 지금 불타고 난리가 난 지경이니까 어쨌든 신심을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자기 왕비 중에 한 명을 돌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왕비가 임신 중이었었어요. 만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만삭의 부인이라도 안전을 담보하고 구원병을 끌고 온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삭이었던 부인 중에 한 명을 그 일본의 사신으로 딸려 보내게 되는데, 만삭이다 보니까 배 타고 가다가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대마도하고 일본 본토 사이에 강라도라고 하는 그 섬에서 아마 산기를 느껴서 그 섬에서 급히 내려서 아마 애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는 일본에서 자라다가 일본에서 결혼까지 해서 그 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기록에는 이 아들을 순타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타태자. 예. 자,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일본에 가서 구원병을 요청했지만 일본이 막 그 뒤에 구원병을 막상 보내주기는 어렵고 해서 일본은 나중에 백제가 망한 660년에 나강연합군이 망할 때 대규모의 군대를 끌고 백제 구원하러 한 번 더 옵니다. 그때는 이미 실패해버렸고 이때는 구원병까지는 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영왕은 섬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라다가 그렇게 결혼까지 해서 자랐는데 이 부인하고 아들은 순타태자라고 표현까지 남아있는 거 보니까 문영왕은 그때 당시에는 왕이 덜 됐지만 결국 백제왕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낳은 아들은 순타태자라는 표현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타태자는 문영왕이 왕되고 얼마 안 돼서 결국은 죽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문영왕은 백제에서 불러서 다시 가게 됐는데 왜 불렀느냐? 문주왕도 3년 만에 죽고 그 뒤에 삼군왕도 또 죽고 계속 백제 왕실들이 귀족들의 세력에 의해서 제거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귀족들 중에서 왕실에 세울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백제가 그 함락당했을 때 일본으로 갔던 그 계로왕의 아들, 결국 이 문영왕까지 불러들이자 이 사람을 왕위에 올려놓고 허수아비 왕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백제를 다스리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영왕은 돌아와서 순타태자와 부인은 일본에 남았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은 돌아와서 왕으로 올라왔는데 허수아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은 돌아오자마자 자기를 왕으로 올린 그 귀족 세대를 전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권을 강화하게 되죠. 이분이 바로 문영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마왕, 시마왕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왕 되어서 일본에서 낳았던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태자가 되죠. 순타태자가 되는데 이 사람이 얼마 못 가고 결국은 죽게 되고 결국 이 문영왕은 성왕을 낳게 됩니다. 성왕은 다시 문영왕 뒤를 이어서 왕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부인은 문영왕릉에 누워있는 이 어금니의 주인, 이분은 아마 성왕의 어머니일 거다. 성왕은 왕 되면서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왕이니까 왕비로 추존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왕은, 문영왕은 오자마자 아마 첫 번째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왕비가 먼저 죽었던 것 같아요. 이 왕비는 아들을 못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호분으로 정성 들여서 자기가 왕이 됐을 때 그 부인하고 같이 들어갈 무덤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왕비가 죽었기 때문에 먼저 관을 먼저 놓아놓고 다시 다시 두 번째 부인인 어금니 이분과 함께 또 이분이 다시 왕비가 되었는데 이분의 아들이 성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영왕이 죽으면서 아마 나이 차이는 좀 있었겠죠. 물론 10대, 20대까지는 안 되지만 아마 오래 살아서 죽었기 때문에 한 40대 정도까지 추정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성왕이 왕되고 왕비로 추정이 되면서 여러 부인 중에서 왕자를 낳은, 다음 왕위를 이어갈 왕자를 낳은 부인을 대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분은 손에 대부인이라고 적혀있는 은판지를 차고 살았고요. 그리고 죽어서 문영왕과 함께 묻힐 수 있었습니다. 자, 아까 6호분이 그 임시로 들어가서 문을 임시로 막아놓고 왕이 죽으면 왕의 무덤까지 들어가고 완전히 문을 봉쇄하게 되는데 이 6호분의 또 하나의 미스테리한 거는 무덤은 다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무덤 안을 만든 벽돌하고 무덤 입구를 막은 벽돌하고 모양이 다른 거예요. 6호분의 무덤 입구를 막은 그 기와 조각은, 벽돌 조각은 문영왕에 썼던 벽돌 조각 동일한 걸로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문영왕을 봉하면서 그 옆에 있던 6호분도 왕 들어갈 자리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미 왕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문영왕은 죽게 되니까 옆에 6호분은 정성스럽게 만들었지만 자기가 새로 이제 이 성왕의 어머니인 이 왕비하고 들어갈 문영왕릉은 황급하게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교함은 좀 떨어지고 대신 마감은
이 문영왕까지 마무리하고 이 육구본도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사람이 없죠. 그래서 거기 있었던 벽돌까지를 입구로 막아가지고 드디어 육호군과 문영왕은 동시에 이렇게 완전히 문을 닫는 걸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영왕은 일본에 있던 문영왕은 백제왕이 되려고 떠나갔고 남아있는 순타태자와 문영왕의 후손들이 천왕 역할을 하면서 지금의 오사카와 나라 부근에서 수도를 몇 번 옮겨가면서 그 지역을 다스렸고 그 중에서 이제 드디어 칸무 천왕이 나오게 됐던 거고 이 칸무 천왕의 어머니가 바로 백제 문영왕의 후손이라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속일본기에 기록되어서 일본 천황과는 바로 문영왕의 후손이다. 드디어 이제 이런 학설까지 나오게 됐던 거고요. 뭐 일본 천황가가 이걸 고백한 걸로 보면 뭐 거의 정설로 사실은 볼 수 있겠죠. 예, 이런 내용들이 다 문영왕의 발굴과 함께 드러난 역사적 사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동학농민의 항쟁지인데요. 우금치. 자, 동학농민은 2차 봉기했습니다. 자, 1894년도에 지금부터 이제 130여 년 전이죠. 자, 일본이 조선을 먹으려고 들어오다 보니까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서 보국왕민, 척양척에 그전에는 보국왕민만 주장하다 이제는 척양척에까지 서양과 일본까지 몰아내자라는 주장을 하면서 봉기했고 전라도를 전주에서 모여가지고 익산을 지나서 논산을 지나서 공주까지 오게 됩니다. 이걸 바로 2차 봉기라고 부르죠. 자, 전주에서 논산, 공주로 넘어온 길에 우금치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자, 눈만 오면 소가 쫄쩍쫄쩍 미끄러져 가지고 소는 이제 여기를 못 다닌다 해서 우금치라는 지명이 생겼는데요. 예, 그 우금치 고갯길에서 조선과 일본의 관군들, 연합군이 바로 그 길을 지키게 됩니다. 자, 드디어 동학 농민들은 공주 외곽을 다 포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금치를 넘어야 대군이 이 공주 시내로 밀려 들어갈 수 있는 나머지 다 고갯길이죠. 그 고갯길을 다 점령했지만 대군을 끌고 가려고 이 우금치길은 결국 못 넘었습니다. 자, 전라도 군대를 이끌었던 그 정봉준 그리고 경상도와 충청도 군대를 이끌었던 손병희 이 부대들이 결국 논산에서 우금치를 넘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결국 넘지 못하고 그 기관청에 막혀서 결국은 패배하고 맙니다. 자, 전봉주는 다시 군대를 끌고 전라도로 내려가면서 논산에서 또 싸우고 정읍에서 또 싸우게 되죠. 결국 마지막 정읍에서 해산령을 내리고 본인도 그 산성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전봉주는 정읍까지 갔다가 해산하고 거기서부터는 순창으로 넘어가 숨어 살다가 결국 순창에서 잡히게 되고 맙니다. 자, 손병희 부대는 이 우금치를 넘지 못하고 논산에서 지금 이제 옥천으로 해서 저기 보은으로 건너가서 결국 보은에서 또다시 대규모 타격을 받고 결국은 다 흩어지고 맙니다. 자, 동학 농민들은 그렇게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 패배하게 말죠. 자, 동학 농민들이 우금치를 못 넘었던 건 바로 이 게틀링 기관총이라는 일본 군대가 이걸 가지고 있었고 조선의 관군과 일본 군대가 우금치 고개 위에서 적을 쏘아냈기 때문에 결국은 우금치를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화승총과 게틀링 기관총 화력의 차이죠. 동학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건 화승총입니다. 뭐 방법은 그 뚜껑 열고 화약 넣고 거기다가 심지에 불 달아가지고 화약에 불 넣고 그리고 들고 한참 서 있다가 방아쇠장님을 쏘고 한번 쏘고 나면 다시 그 총신 안에 긴 총신 안에 화약 찌꺼기가 남아있죠. 그걸 다시 솔질하고 가루 털어내고 거기다가 또 종이 싸는 화약을 꺼내가지고 입으로 깨물어서 종이 뜯고 화약을 넣고 또 꼬챙이로 다져서 또 종이를 넣어가지고 막고 또 쇠구슬을 넣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1분에 기껏해야 한 발, 많이 쏘아야 1분에 2발 정도밖에 못 쏩니다. 근데 저 게틀링 기관총은 뒤에 있는 손잡이를 이렇게만 돌리면 1분에 뭐 10발, 12발씩 쏘기 때문에 결국은 저 화력을 뭐 막아낼 수 없었던 거죠. 자, 공주 감령, 충청도 감령, 그때 이 지역 중심지가 공주였습니다. 자, 포정사라고 하는 문루, 저 문루 안에 조선의 그 행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적을 차지해야 되는데 결국 저기를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공주 외곽에서 공주 감령으로 들어가려면 입구에 송장댐이라고 하는 자, 여기는 가뭄에도 이 물이 고이는 못이 있는데요. 저 집결에서 농민들이 많이 싸웠지만 많이 죽어서 그 시신들을 전부 저 용못에 그렇게 넣어서 동학 농민들의 시신이 저기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저 용못을 송장댐이라고 하는 동학 농민들의 전적지. 자, 저 멀리 여기가 용못이고요.
저 멀리 뒤에 있는 여기 송장댐이라고 하는 돌비석 여기 있고, 자 여기 이렇게 동학농민들의 한을 담은 이렇게 동상을 저렇게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농민군 시신들이 저기 다 가득 찼다. 자, 동학 농민들은 구금치를 넘지 못하고 논산으로 내려오는 길에 지금 이인이라고 하는 지명이 남아있죠. 자, 이인에 가면 지금도 유림의병 정난사적이라고 하는 사적비가 있습니다. 자, 저게 뭐냐? 유림들, 그때 유림은 저기 유학을 하는 선비들이죠. 동학은 저기 그 천도교 교도들이고요. 최재우가 만든 동학 이제 경전을 읽는 사람들은 동학이고, 이 사람들은 유학생들, 공자왈, 맹자왈 했던 그 유학생들이죠. 이 유림들이 의병, 의로운 군대를 일으켜서 정난, 이 난을 다 진압했다는 겁니다. 평정했다는 겁니다. 그걸 역사를 기록한 사적이 지금도 이인 땅에 남아 있습니다. 자, 뭔 말이냐? 100년 전, 150년 전에는 동학 농민들을 반란 세력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세력이다. 의병을 일으켜서 저 농민분들을 전부 잡아 물리치고 난을 진압했다라는 그걸 기록하는 사적비를 만들었는데, 저 사적비 언제 만들었냐? 1990년대 만들었습니다. 저 공주에 있는 그 연세 드신 그 유림 그 연세 드신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저 공주 지역에 있는 많은 그 선비들은 또는 유생들은 저 동학 농민들을 반란 세계로 여전히 봤다라는 겁니다. 자, 저런 인식에 아직까지 지금 동학 농민들 역사까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히 규명 못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뭐 5.18 광주항쟁, 4.19 혁명, 그리고 올라가서 지금 그 3월 1일 그 김인현 독립만세운동 조금 더 지금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제 지금 이번처럼 제주 4.3 항쟁, 또 여수 순천, 또 그 군사 봉기 운동 이런 계속 이런 것들이 명예 회복되면서 아직까지 이 동학농민 항쟁까지는 완전히 명예를 회복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식 차이가 있는데요. 뭐 단적으로 우리 독립운동을 헌신했던 백범 김구 선생은 젊은 시절에 동학농민 교도였고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습니다. 해주성 공격하는데 같이 참여했고, 그런데 그 시기보다 조금 이른 안중근 열사는 자기 그 아버지와 함께 동학농민을 진압하는 군대로 참여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역사는 아직까지 100년, 150년 전의 역사까지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공주의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함께 좀 둘러봤던 것 같습니다. 예, 다들 수고했습니다.